자, 이번 시간 재무설계 개론 5차시째 시간이죠. 지난번 4차시 때 6단계 프로세서 중에서 2단계에서 6단계까지 해봤는데, 그 전 시간에 있었던 1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오늘 해야 될 이야기들 좀 해보죠. 재무설계 프로세서 이제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었죠.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죠. 신뢰였어요. 그렇죠. 신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고, 자, 신뢰를 쌓게 되면 고객은 당연히 나한테 뭐를 줄 거다? 정보를 줄 거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정보 수집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신뢰를 쌓는 단계에서 1단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지금 하나하나씩 따서 갖고 가보죠. 자, 정보 수집을 하는 2단계에서는 우선 목표라는 부분, 그렇죠? 목표와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성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와 정량적 정보, 그렇죠?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가지고 온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계산 및 분석, 그쵸? 계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계산 분석하는데 여기서도 목표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파악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면서 3단계 과정에서 뭐를 만들었다? 오늘 배울 자산 부채 상태표와 다음 시간에 할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4단계에 가서는 제안서 작성, 그렇죠?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단계였고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실행을 하는 단계, 6단계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 이렇게 6단계의 과정을 안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1단계, 뭐 신뢰가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하는 단계, 정보 수집, 계산 및 분석,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실행과 모니터링.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6단계를 뒤섞어 놓고서 순서대로 나열된 건 맞는 걸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시하고 몇 단계의 일이냐라고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객과의 관계 정리, 정보 수집, 계산 및 분석, 제안서 작성 이런 타이틀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을 수도 있다 그랬죠. 고객과 처음 만나서 뭐 면담을 했다. 그럼 그건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잖아요. 고객이 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계산 및 분석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고객한테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제안서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 라고 하면 제안서 작성 단계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뭐 했다. 실행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고 실제 상품에 대해서 뭐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실행이잖아. 그렇죠? 모니터링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단계별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 안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순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번 차시에서 할 것은 그 와중에 계산 및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계산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산부채 상태표 또 현금 흐름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 과정의 연장선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의미가 나오는데,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앞에 기업재무제표가 나와 있고요. 53페이지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나와 있는데, 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게 뭐 비중 둬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건 다 가계, 즉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만 기업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개인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좀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01번의 기업재무제표의 둘레 5번째 줄쯤에 보시면 IFRS라는 게 나와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요. 기업은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 IFRS라고 얘기하는 재무회계 기준이 있다. 근데 개인은 기준이 없다. 예. 별도로 개인 자산부채 상태표나 현금흐름표 작성하기 위한 표준안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사람에 따라 틀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주주라든가 채권자라든가 채무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수의 이해관계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본인과 가족 뭐 요 정도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라는 세 가지의 장부를 만든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54페이지 두 번째 줄 일정 시점. 그래서 만약에 뭐 12월 몇 년도 12월 31일이다. 그럼 그 시점에 이 기업의 자산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감안하면 자본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주는 것들. 이게 이제 자산부채 상태표고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이익은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을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요게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흐름상에 그 이익은 어떤 항목에서 이익이 났는지, 영업이익이 많은지 영업이익이 맞는지 뭐 그런 부분들, 비용은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갔는지, 뭐 판매비비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또는 뭐 그 영업 외비용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주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의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은 감소 효과나 부채의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따져주면서 거기다 현금흐름표라는 게 하나 더 있죠.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도 그러면 요 손익계산서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중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다 나갔다 했느냐, 총 유출이 얼마였고 총 유입이 얼마였는지. 그래서 유입이 유출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들어온 게 나간 거더 많으면 자산은 증가했겠죠. 그렇지 않고 반대였으면 빠져나갔을 거고, 그렇죠? 사용한 게 더 많을 거고. 그렇게 따지는 현금흐름표. 기업에서의 재무제표를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자산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냥 일정 시점의 개념, 그다음 플로우에 대한 개념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요 자산부채 상태표라고, 재무상태표라는 걸 개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산부채 상태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런 따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그래서 이 표를 작성을 안 하고 현금흐름표, 내가 얼마나 벌어서 그래서 총 유입이 얼마나 됐는데 그 중에서 나간 게
얼마 나갔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동안 안 나가고 모아진 돈이 이 돈 정도 된다. 이게 모아졌으면 이건 이제 저축으로 될 거고요. 플러스면은, 그쵸? 마이너스면은 이제 부채가 늘겠죠? 그쵸? 부채로 메꿨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면 부채를 더 집어넣어서 균형을 맞추겠지. 그쵸? 이런 형태. 요쪽에다, 부채를 요쪽에다 넣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그래서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의 차이점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걸 이제 현금 흐름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재무제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개인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산부채 상태표에서는 그러면서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그 개인에서는 자본이라고 안 따지고 순자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나눈다. 그러면 유입이 유출보다 당연히 크면 돈은 남았을 거고 그 돈을 저축했다면 순자산은 증가하겠죠. 그죠? 반대면 순자산은 감소할 거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이제 개인 재무제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는 일정 기간이다.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죠? 대변과 차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크게 줄글 만한 내용은 없고 개인 재무제표 쪽에 보시면은 5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6번째 줄 정도 되겠죠? 재무설계에서 이용되는 개인재무제표는 기업에서 이용되는 재무제표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종류나 특성, 작성 방법들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개인재무제표는 바로 밑에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밑에 표준화된 기준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일 경제 주체로 간주하고서 움직인다. 그래서 소득이나 소비, 투자 활동에 관련되는 가계 재무 활동에 초점을 두어 작성한다는 점에서 기업 재무제표와 좀 유사하다. 즉 기업 재무제표도 들어가고 나간 걸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나간 걸 갖고 따지는 걸로 따지면 유사하다. 그래서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다.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 가로 1번의 자산부채 상태표에 보시면 자산부채 상태표는 쭉 가서 일정 시점에서 개인 또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공식 하나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다. 자, 현금 흐름표는 56페이지에 맨 위에 줄에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의 흐름, 돈이 들어간 거와 나간 거, 그 부분을 나타내는 표이다. 기업의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와 있는데 넘어가셔서 그 밑에 이에 반해 개인의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전의 유입과 유출을 단순화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총 유입과 총 유출을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총 유입과 총 유출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유입이죠. 그죠? 그렇지만 적금이 만기가 됐어. 근데 적금이 만기가 돼서 얘 소득은 아니거든 사실. 근데 적금이 만기가 돼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해약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유입이잖아. 그것도 어쨌든 유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계산한다. 유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럼 유출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물건 구입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적금을 가입했어. 그것도 돈은 나간 거 맞죠. 유출.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뿐만이 아니고 지출뿐만이 아니고 모든 들어갔다 나갔다 한 돈은 모두 다 기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화해서 기록한다. 자,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는 두 번째 줄에 명확한 지침 없다. 바로 밑에 고객의 상황에 따라 조절된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단락 맨 밑에 줄에 재무제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뭐 넣었다가 어느 때는 뺐다가 어느 때는 얘는 맞다 그랬다 얘는 아니다 그랬다가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평가하는 거거든. 근데 이때 기준하고 이때 기준이 다르면 비교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현재 시점의 재무제표와 추정재무제표. 자, 추정재무제표. 말 그대로 추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2020년인데 내가 2021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 2021년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걸 추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 자산부채가 있고 미래 시점에 자산부채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작성하는 게 추정재무제표.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부의 행동을 하는 부분이었으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좋은 현금 흐름을 갖고 가는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가번에 현재 시점 재무제표, 현재 시점의 자산부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게 1년 단위의 재무제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자산부채 상태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작성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된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건전성과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순자산이 많으면 건전한 거고요. 적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많으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에서 유입이 더 많으면 유출보다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현재 자산부채 상태 그대로라면 고객의 재산 목표 달성이 용이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부채 상태표를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자산부채가 이렇게 흘러들어가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요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나번에 보시면 개인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고객의 재무상태가 현재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돼서 재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미래의 재무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그게 뭐다? 추정재무제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추정재무제표란 재무설계사가 제안하는 설계안을 실천할 경우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설계안을 실천했을 경우 현재보다 제안한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 밑에 추정 자산부채 상태표와 추정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게 된다.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재무설계사 스스로 자신이 수립한 재무설계안이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적정한지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재무설계사 자체도 지금 현재의 자산부채 상태표 현황과 본인이 제안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 나갈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기가 제안을 잘한 건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거기서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부채 상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에 있어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추정 현금 흐름표는 또 예산 수립 과정에서 유입과 유출을 계획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자산부채 상태표가 이렇게 흘러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현금 흐름표, 추정되는 현금 흐름표에 추정되는 유입이 있을 거고요. 추정되는 유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추정되는 유입보다 유출이 더 적다면 그러면 플러스가 발생할 거고, 그죠? 유입보다 이렇게 적으면 헷갈릴 수 있을래나요? 유입이 더 많다면, 들어온 돈이 더 많다면 당연히 추정재무제표 상에서는 순자산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 유입이 부채면은
부채가 플러스가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번 돈보다 쓴 돈이 적다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나타나는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것. 그래서 예산 실행 가능성을 높여준다. 즉 우리가 현재 시점보다 자산부채 상태표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부분을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대로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모양새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예산을 실행하기가 좋겠죠. 말을 잘 듣겠죠. 그런 뜻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줄에 추정 재무제표는 실제 해당 기간 이후 재무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실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와 그 다음에 예상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5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부채 상태표라는 걸 이제 상세하게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앞쪽에서 그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산부채 상태표 각각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5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재무적 태도, 습관 및 위험 수용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부채 상태표를 보면 그걸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다면 자산을 쳐다보니까 예금이 있는데 전부 다 정기예금하고 투자 상품은 없어. 투자자산은 없다. 뭐 투자자산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간단히 보면 이분 간단히 이것만 살펴보게 되면 뭐란 얘기예요? 이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부채를 살펴보니까 소비자 부채가 되게 많어. 제가 굉장히 많으면 이분은 좀 소비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플랜을 짤 때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어떤 형태로 예산도 세우고 그 다음에 플랜을 짜드려야 될지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산부채 상태표의 정의 첫 번째 줄에 고객이 보유한 자산부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표다.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앞에서 다 얘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상태표의 작성, 자산의 분류. 자산의 분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현금성 자산과 현금 등가물.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나는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인데 언제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유동성이 큰 거, 그 위험이 낮은 거. 그리고 쭉 종류가 나오죠. 단기성 상품 뭐 CMA서부터 시작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 만기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해서 다 나오죠.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종류. 그 다음에 저축성 자산. 저축성 자산은 만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 가입하게 되면 1년짜리면 1년 후가 만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있고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자산. 정기예금 가입할 때 금리 2%예요. 그러면 어쨌든 1년 만기 되면 2% 주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에. 그래서 그 종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은행의 정기 예적금서부터 시작해서 저축성 보험일 경우에는 변동되는 공시율로 분리되지만 만기가 있고 또 해약할 경우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안 보고 저축성 자산으로 본다. 결국은 안에 거 헷갈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저축성 보험은 저축성 자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투자자산 쪽은 그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저축성 자산 같은 경우는 리스크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투자자산은 위험 부담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투자자산이에요.
단기 목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하는 거. 그래서 이걸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투자 금융자산과 실물 투자자산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자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원금 손실 가능성,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높은 수익을 기대.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사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장기 목적성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자. 이거는 연금성 자산이 어디다 넣을까 고민하다가 여기로 넣는 게 낫겠다고 저자는 생각을 한 거니까 이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산 안에 연금성 저축이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퇴직연금의 경우 DC, 확정기여형과 IRP 요거 이제 은퇴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과목만 기억하세요. DC와 IRP는 금융투자자산. 그리고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기타자산. 그냥 요건 일단 기억을 하세요. 얘는 외워두세요.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은퇴 설계 시간에 따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계좌로 이전돼서 운용되지만 후자는 전적으로 사용자 부담금만으로 운용이 된다. 요것도 그냥 줄만 거 놓으십시오. 실물 투자 자산. 우리가 이제 집에 가보면,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그림 사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러신 것들 있잖아요, 분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이나 골동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관상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미술품은 투자자산 아니에요. 그때는 사용자산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투자자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투자 목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분류하면 된다. 그 다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메뉴의 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상태표에는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적연금에 대한 종류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 은퇴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포함 안 한다.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밑에 보시면 5번째, 6번째 줄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재무상태 분석에서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산부채 상태표에 포함하지 않으면 바로 위에 그 밑에 분석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시면은 은퇴 설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그 밑에 파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사용자산은 투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뭐 거주부동산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뭐 이런 거 투자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사용 용도를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 크다 하면 사용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도 사용자산이 된다. 다만 그 옆에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거면 투자자산이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의 목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그건 투자자산이다라는 거죠. 기타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항목은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요건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 두 가지 항목은 나중에 배울 거라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외에 분류하기 모호한 자산이 있다.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을 들 수 있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해지환급금을 들 수 있는데, 사실 미미하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고정지출로 처리하고, 해지환급금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은 뒤에 가서 우리가 현금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두세요.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는 고정지출로 보고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축성 보험은 저축성 자산으로 평가했죠. 그렇죠? 근데 보장성 보험은 그래서 고정지출로 처리하고 해지환급금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종신보험과 같은 경우에 좀 해지환급금이 많다.
라고 하게 되면 고객과 협의해서 기타 자산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분류할지는 좀 협의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개인 대여금, 남한테 빌려준 돈 있으면 기타 자산으로 평가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산의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뭐 예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도 있었고, 투자 자산도 있었고,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보험도 있었고요. 변액보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보석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 이런 자산들은 그러면 자산부채 상태표에 표시할 때 금액 표시를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게 얼마다, 그게 얼마나치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쪽 파트. 조금 아까 자산의 5가지 분류 파트하고 자산의 평가 파트 대단히 자주 나오니까 잘 살펴보세요. 자, 자산부채 상태표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항목별 보유금액이 어떤 값으로 기재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제표에서는 재무설계에 주관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주관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산의 평가는 대원칙은 시가평가다라는 거죠. 다만 시가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가격, 쭉 넘어가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평가가 어려울 경우엔 공정한 시장가격.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공정한 시장가격이나 시가평가는 각 과목별로, 자산 항목별로 어떻게 따지느냐. 모든 걸 다 나열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몇 가지 나열해 줬어요. 그 몇 가지는 꼭 시험에 나와요. 보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된 해지환급금.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액이 해지환급금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요. 3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해지환급금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석으로 특별계정 적립금을 기록해라. 결국은 변액보험이나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작성 기준이 현재 해지환급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과 저축성 자산. 바로 밑에 보시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고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금으로 기록해도 무방한데, 다만 원금이 크고 기간이 오래돼서 이자가 무시할 수 없을 수준이라면, 그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작성일 당시의 금액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 같은 경우, 채권이나 펀드 이런 부분은 작성일 당시의 평가 금액. 그리고 상장 주식은 작성일 종가. 자, 우리가 여기서 자산부채 상태표 작성할 때는 작성일 종가지만 나중에 상속 문제를 풀 때나 이럴 때 상장 주식의 평가는 달라져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끊으셔야 돼요. 자산부채 상태표 작성할 때는 작성일 종가. 비상장 주식은 공정한 시장 가치. 바로 밑에 연금저축이나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성일 당시의 평가금액. 그러니까 작성일 당시의 평가금액이 되게 많죠. 그렇죠? 작성일 당시 해지환급금이거나 작성일 당시의 평가금액이거나 거의 그렇게 갈라지죠. 다만 약간 다른 게 나와요. 여기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나중에 배울 겁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기록. 그러니까 당시에 퇴직한다면 내가 만약에 오늘 이거 작성하면 오늘 퇴직한다면 얼마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부동산 자산의 평가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뭐 감정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가 이런 걸로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를 수 있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유사거래 가격
유사 아파트 가격으로 기록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 신뢰할 만한 감정 정보를 참고하게 되죠. 그래서 건물이나 상가, 토지 등은 감정 평가액이나 입증 가능한 거래로 평가한 가치.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또 실물 투자 자산이나 사용 자산 중에서 뭐 미술품이나 보석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는 매입한 가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약에 판다면 얼마에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가격을 기록한다는 거죠. 한 페이지 반 가까이, 거의 한 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쫙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근데 시가가 없을 경우는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보험자산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작성 기준이 현재.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나 저축성 자산은 기본적으로는 원금만 표시하는데 이자가 많다라고 판단하면 이자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 작성일 현재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 기록하는데 주식은 작성일 기준 종가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그다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만뒀을 때 작성일 당시 그만뒀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냐 를 갖고 따지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 유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신뢰할 만한 가격.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실물 투자 자산이나 사용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입했을 때 들어간 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판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의 분류와 평가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부채의 분류와 표기 방법은 매 작성시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부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똑같죠? 그래서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로 구분한다. 바로 밑에 단기 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부채로 종류 기억하십시오. 신용카드 미결제액, 납부해야 될 영수증, 미납 세금, 뭐 신용카드 대출 한도, 한도 대출, 신용 대출 한도. 신용 한도 대출. 이건 이제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장기 부채는 1년 이상에 걸쳐서 그래서 주택담보,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그리고 작성 기준 현재 남아있는 잔액 기록. 자, 부채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지고 단기 부채의 이런 종류, 단기 부채의 이런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부채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맨 끝에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발 채무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승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이 돈 떼어먹고 도망갈 것 같아. 아무리 개연성이 커. 그러면 이제 나는 재무 상태가 나빠질 거잖아요.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우발 채무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직접 자산부채 상태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안 넣더라도 주석으로 밑에다 이런 리스크가 지금 현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순자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순자산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순자산은 자산과 부채의 차익이다. 자산부채 상태표의 주기적인 작성으로 순자산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순자산의 증가는 자산 상태, 재무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늘고 얘는 가만히 있거나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줄거나. 그렇죠? 그러면 순자산은 늘어나겠지. 근데 반대로 가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은퇴 가계와 같이 재무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순자산을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순자산 감소가 늘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소득 발생을 안 하는 은퇴 가구일 경우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런 순자산의 흐름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밑에 달날에 순자산의 변화의 결과는 자산부채 상태표에 나타나지만 그 흐름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종류를 한번 보죠.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자산부채 상태표 있고요. 부채 상태표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노트북 나오겠죠. 일단 자산이니까 노트북 100만 원. 근데 현금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 현금 100만 원이 빠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변화된 게 없죠. 그럼 순자산은 안 움직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순자산의 변동은 없죠. 현금이 다만 노트북으로 순자산이 바뀐 것뿐이지. 근데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자산도 늘어나지만 부채도 늘어나죠. 그럼 결국은 얘도 순자산의 변화는 없지. 그죠? 다만 여기는 현금으로 산 거고 여기 빚져서 산 거고 순자산의 변화는 없죠. 그러면 이쪽은 건전성은 나빠진 거지 지금. 그죠? 여기는 똔똔이지만. 그죠? 그 다음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남 줬다. 그러면 노트북은 구입했지만 나한테 안 들어왔죠. 대신 현금이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순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100만 원을 인출해서 50만 원은 카메라 구입하고 50만 원을 용돈 지출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여기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50만 원은 돌아왔죠, 다시. 그렇지만 나머지 50은 자녀 줘버렸으니까 순자산은 결국은 50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열심히 이렇게 따지고 있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뭐 구입했다, 그 다음에 부채 어떻게 됐다, 어머님 용돈 어떻게 드렸다 이렇게 따지면 순자산이 얼마나 증감했느냐 이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건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 주석의 표시. 주석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할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다. 주석의 종류, 요거 기억해야 돼요. 조건부 유증. 그러니까 조건부 유증이 있다라는 거는 아직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상태표에 기록할 건 없는데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게 있죠. 그럼 주석에 표시해 놔야지.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게 주의사항 적어놓는 거니까 특별한 사항들. 그 다음에 상속받을 예정인 경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송, 채무 보증을 하고 부담하는 경우, 난 빚보증서 줬다라고 하게 되면 빚보증서 줬는데 내가 보증서 준 사람이 믿고 보증서 줬더니 도망가 버리면 내가 그 다음에 채무를 안 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석에다 표시해 놓는 거예요. 자산부채 상태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의 분류는 자산이 지닌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 거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이 있다. 근데 주택을 만약에 기업재무제표에서는 건물이면 그냥 건물인 거예요. 고정자산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개인재무제표에서는 건물이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임대를 놓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투자자산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거주할 목적이었으면 사용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건물이면 부동산이면 이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소비자 부채로 표시했다가 어느 날은 다른 부채를 표시하고 주거 관련 부채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채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게 평가해서 기록한다. 세 줄 정도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올해 거주 부동산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다음에는 이를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했다. 하나는 기준 시가로 표시하고 하나는 실거래가로 표시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 그다음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이라도 꼭 표시해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산부채 상태표에 보면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단기부채가 있고 장기부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단기부채만 있어요, 지금. 장기부채는 현재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부채 상태표에 단기부채 적고 장기부채란에는 금액은 변호더라도 칸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전체의 프로세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고정부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바로 밑에 값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는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 고객이 전체 자산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염두에 두고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습하라는 거죠. 전체적인 항목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재무제표, 가계재무제표, 자산부채 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과 관련되는 이야기, 그다음 추정재무제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현금성 자산, 저축, 투자, 사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기본적으로 시가평가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각 자산들에 대해서 작성의 기준에 해지환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순자산의 증가. 컴퓨터 샀어요. 현금 갖고 순자산 증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세 가지는 언제나 시험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현금흐름표 살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